오늘은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발간된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특히 배터리와 자동차 중심으로 지경학과 배터리 밸류체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제가 읽은 소감을 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제가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이 아니고 회복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율성? 회복력?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품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 부품 안 갖다 놓고 뭐 했냐? 재고 좀 쌓아놨어야지, 평소에. 빨리 좀 가져오라고 그래. 빨리 좀 가져오라고 그래. 라는 것이 just in time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바뀐 세상에는 이런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 왜 이렇게 안 가져왔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그러면 빨리 회복시켜서 가져올 수는 있냐? 라는 얘기가 just in case, 회복력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이 얘기가, 당연히 부품 소싱은 그냥 빨리빨리 할 수만 있으면 되지 구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 것은 상상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참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야, 기술 패권이 어쩌고저쩌고 미중 패권 전쟁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패권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좋아야 되고 다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 힘으로 윽박지를 수 있느냐, 군사력이 되겠죠. 이 군사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군사력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 중요한데 이 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국에서는 연준한테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준이 돈을 그동안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챌린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인데요. 사실 이제 군사력도 결국 기술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군사 무기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칩 동맹이 나온 것도 결국은 군사력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패권 얘기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군사력을 위해서는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디커플링이라는 제목이고요. 정책과 혁신 그리고 회사의 성과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은 근데 아이폰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이폰을 중국의 도움 없이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 그리고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 없이 살 수 있나? 어차피 뗄래야 뗄 수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싸우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중국과 미국의 R&D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미국이 그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R&D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이 특허가 당연히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미국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국이 2008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금은 특허의 개수가 중국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의존도 측면에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이 특허 만들 때
중국 애들이 이거 특허 하나 발표할 때 미국에 있는 특허 자료를 얼마나 인용했는지를 다 계산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자, 이쪽에 있을수록 중국에 있는 애들이 미국 도움 하나도 없이 특허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특히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중국이 미국 도움 없이는 특허를 하나도 발표를 못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선을 따라간다면 둘 다 대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여기 있었습니다. WTO에 가입하는 수준에서는 여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까지 미국 도움을 엄청 받아가면서 중국이 특허를 발표를 했는데 2009년 땡 하면서부터 중국이 기술 독립을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술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계열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세계화 이야기 하시는 분은 없죠. 그리고 탈세계화다,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PIIE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차트는요, 전 세계 교역량, 무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점점 세계화가 됐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교역이 줄면서 세계화가 안 됐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포스트워 리바운드가 있었고 자유화가 되면서 이렇게 점점 무역을 많이 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었는데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은 바이든이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야, 내가 뭐 서플라이 체인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저스틴 잘 모르겠는데 갖고 와봐. 뭐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핵심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략적 광물, 그리고 의약품, 이렇게 4개의 섹터를 핵심 공급망으로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반도체, 배터리, 전략적 광물, 의약품, 이렇게 4가지라는 거죠. 이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 니네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국은 전기차 수요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1위예요.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 없으면 안 돼. 니네 전기차 제일 많이 사는 것도 우리고 배터리 제일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CATL이라는 회사 들어봤니? 뭐 이런 거죠. 게다가 배터리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가지고 그냥 외산 반도체 배터리? 아예 하지마,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광물 자원도 워낙 많고,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허 문제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중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배터리 패권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테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라고 해서는 테슬라밖에 없다. 전고체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전고체 글쎄요. 테슬라만 믿는 구석이구나. 테슬라가 다 해라. 자체 배터리도 하고 4680도 하고 기술 리더십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하고 잘 좀 해줘, 뭐 이런 느낌. 글쎄요. 근데 바이든 테슬라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이게 동력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동력기관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IT 제품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예로 드는 것이 테슬라가 품질 이슈도 많고 식상한 디자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팔리겠냐.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자율주행도 가능하기 때문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전기차는 더 이상 이제 동력기관이라기보다는 IT 제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 표준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이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기술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폰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그나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니 자 그러면 권역별로 시장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질문을 드리자면 과연 과거처럼 과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처럼 1000만 대 이상 파는 자동차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중국에 자동차를 팔았던 것의 7분의 1밖에 못 팔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00만 대를 판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문제나 테슬라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투자를 하는데 2차 전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지정학도 알아야 되고 뭐 패권도 알아야 되고 뭐 알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짜 점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내면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쵸? 자, 투자 환경이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면 더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